지금은 1인 창작 미디어의 시대. 2020년 유튜브 월간 로그인 이용자 수 20억 명. 매 분마다 500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중입니다. 생생한 현장감,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이야기, 그리고 솔직한 감정과 풍부한 묘사까지 담은 브이로그 전성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브이로그가 과거에도 있었더라면? 역사 속 유명인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되살아나 역사의 한순간을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고 이를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로 바꾸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약 430년 전인 1592년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3국을 경랑 속으로 밀어넣었던 전쟁 임진왜란. 7년간의 이 전쟁은 한반도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가 조선과 일본, 나아가 세계 문명의 한 축이었던 중국의 역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전해진 신무기를 중심으로 패권 전쟁을 일으킨 일본. 고대 이래 언제나 동양, 나아가 세계의 중심이라 자처했던 대제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유럽의 용병이 참전한 기록까지. 가히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세계전쟁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이 전쟁의 세세한 내용은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을까요? 임진왜란은 한중일 삼국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록물도 한중일 삼국에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기록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기록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부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그게 또 잘 돼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참전기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편지 이런 기록들이 좀 우리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기록 같은 경우는 전황이라든가 뭐 부상자 수라든가 뭐 좀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기록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나 대신에 이 개인적인 기록이다 보니까 전황이나 이런 게 과장되거나 굉장히 일면적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기록들은 좋은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 쪽은 사실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국인데 아직 기록이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많은 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이라든가 특히 각 나라의 입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예를 들면 전투의 승패에 대해서도 삼국의 입장이 각각 다르고 전사자의 수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 자기 유리할 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합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하느냐가 임진왜란사의 아직 커다란 난제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디테일, 어떤 전술이라든가 병사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지금 임진왜란 연구에서 하나의 어떤 앞으로의 과제,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 장군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전쟁 발발해인 1592년부터 노량해 전중 전사한 1598년까지 군중에서 직접 써내려간 일기인 난중일기. 대한민국 국보 제76호이며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처음과 끝을 지켜보면서 사령관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일과 그리고 본인의 생각 그리고 전투 내면에 있는 준비 과정이라든가 백성들의 상황 또 그런 시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난중일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 직접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소회,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를 꾸밈없이 담아왔다는 점에서 비록 카메라를 들고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오늘날의 브이로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전장 한가운데서 역사의 물줄기에 두려움 없이 맞섰던 지휘관이자 한 명의 인간이 남긴 기록, 난중일기를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그날들. 그 첫 번째 이야기, 임란전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중일기는 1592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4월 13일,
외란 발발로부터 4개월 전이었습니다. 전쟁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장수의 직감 때문일까? 이순신의 일기에는 때론 휘하 부대의 준비 상태에 대한 초조함이 엿보입니다. 조선이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맞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말이 지금도 많은 분에게 퍼져 있는데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통신사로 갔던 김성일이 비록 전쟁 위험이 없다는 보고를 하긴 했지만 정부는 전쟁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대비를 했습니다. 성을 보수하고 주요 지역에 실전 능력을 중점으로 장수들을 파견하고, 사실은 이순신 장군도 그런 점에서 전례에 없던 특별 조치로 승진해서 임명된 것이었죠. 조선의 문제는 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행정력이 강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행정 중심, 문서 중심으로 대비가 되었던 게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일본의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본 군대의 전술이나 능력 같은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식 전술, 우리식 기준에서 보수하고 정비했던 것이 임진왜란, 특히 초창기에 패배를 당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수군의 경우는 일본 왜구들과 싸우면서 일본 해군의 수준을 잘 알아서 상대적으로 잘 대비했던 것이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수군은 전술적인 대비는 훌륭했지만 당시 조선 수군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군이란 병종이 다른 병종보다 힘들고 사고 위험도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피 병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는 더 나빠지고 국가는 점점 더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는 못되게 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군을 설득하고 동원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 했던 어려운 임무가 이순신 장군의 임무였습니다. 그런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갔는가, 그것 또한 난중일기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백정백승의 신화 속에는 이러한 준비와 고통이 놓여져 있음을 난중일기가 보여줍니다. 1592년 1월 16일 막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각 고을 전현직 관리들과 여러 생리들이 인사쳐 왔다. 방답진의 병선 군관과 생리들이 병선을 고치지 않았기에 곤장을 때렸다. 우후 가수들이 또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괘씸하게 짝이 없었다. 제 한 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와 같이 병선은 돌보지 않으니 앞일도 또한 짐작하겠다. 1592년 2월 25일 흐리다. 사도진의 여러 가지 전쟁 방비를 살펴보았더니 결함이 많았다. 군관과 책임을 맡은 서리들을 처벌하였다. 첨사는 잡아들이고 교수는 내보냈다. 방비가 5진포 가운데서 제일 못한데도 순찰사가 잘 되었다고 장계를 올렸다. 죄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니 쓴웃음이 나왔다. 중앙집권적 국가인 조선에서 살아가는 군 공무원의 일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과 생각과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공무를 보았다는 기록은 이순신 장군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았다는 뜻인데, 당시 이순신 장군이 두 가지 임무, 즉 일상적인 임무와 전쟁 준비라는 두 가지 임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592년 2월 15일 비바람이 몹시 불었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새로 쌓은 해자가 너무 많이 무너졌으므로 석수장이들에게 벌을 주고 나서 다시 쌓게 하였다. 1592년 2월 20일 아침에 여러 가지 방비 상태와 전선을 점검했다. 전선은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얼마쯤 구비되어 있었다. 전쟁 직전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엄하게 부하를 꾸짖고 형벌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수인 장군이 굉장히 엄하다, 엄청나게 매를 쳤다면서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당시의 힘든 상황에서 전쟁 준비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전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수인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의 논리와 평시의 논리는 다르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나가면서도 이수인 장군이 오히려 인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완수해내야 된다. 이러한 태도를 본인과 부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실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었던 태도, 정말로 리더십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엄한 상관이었지만 비합리적으로 엄하지 않습니다. 마구 교체하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 키우고 숙면을 중시하고,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이 고난을 이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늘 저 정도로 시간을 때우고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과연 어느 역할을 하느냐가 난중일기 속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행정은 관료주의가 심하게 발달해서 형식적인 조치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수인 장군의 인사관리법이 돋보이고, 특히 그 부하들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예리합니다. 1592년 3월 6일 막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동원에 나가 무기를 검열하였다.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 등이 깨어지고 낡아서 볼품없이 된 것이 많았다. 담당 생리와 활을 만드는 장인, 감고 등을 처벌하였다. 1592년 2월 22일 아침에 일을 마친 뒤 녹도진으로 갔다. 황숙도도 동행하였다. 먼저 흥양현에 배 만드는 곳을 찾아갔다. 배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직접 점검하고 그 길로 녹도진으로 갔다. 곧장 새로 쌓은 봉도문의 물로로 올라가 보니 경치가 군내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웠다. 만호가 애쓴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흥양 현감과 능성 현감 황숙도, 그리고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울러 대포 쏘는 것도 지켜보았다. 촛불을 밝히고도 한참을 있다가 자리를 파했다. 1592년 3월 23일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어 발포 권관은 군사를 거느릴 만한 제목이 못 되니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래서 아직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비를 맡게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난중일기가 여타의 역사서와 구별되는 부분은 이수인 장군이 자신의 감정과 소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일 것입니다. 부하들의 고통, 백성들의 고통, 또 전쟁 중에 벌어지는 자신의 개인사, 어머니의 죽음, 아들의 죽음, 어떤 개인의 모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소소한 감성을 드러내는 부분을 보면 이 기록물을 문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 4월에 발발하는데요. 1월부터 3일까지의 기록을 보면 이수인 장군이 정말 전쟁 준비에 바쁩니다. 정말 전쟁 영화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바쁜데, 정작 4월이 되면 이수인 장군이 알아눕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폭풍 속의 고요와 같은 정적이 흐르는데,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폭풍 속의 고요라고도 할 수 있는 4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 자체가 마치 일기가 아니라 뒤에 이걸 아는 사람이 작정하고 소설을 써도 참 드라마틱하겠다 싶을 정도로 전체적인 전황과 이런 일상의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1592년 1월 1일 막다.
새벽에 아우 우신과 조카 봉과 아들 회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만 어머니 곁을 떠나서 두 해째 남쪽에서 설을 쇠자니 슬픔이 북받쳐온다. 1592년 4월 8일 아침에 어머니께 보내는 물건을 꾸렸다. 늦게 우신이 떠나갔다. 혼자 창가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1592년 4월 2일에서 4일 막다. 밥을 먹은 뒤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차츰 더 아팠다. 하루 내내 아픔이 계속되었고 또 밤새도록 신음하였다. 날개를 활짝 펴기 위해 한껏 준비해왔던 장군의 여정은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외선들이 출몰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비상을 하게 됩니다. 13일 전후로 3일여간 그저 활쏘기 연습만 하고 있던 장군은 전쟁 발발 이틀 후인 15일에 전쟁 발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바로 장계를 띄우고 출전 보고를 하게 됩니다. 1592년 4월 15일 해질 무렵 경상 우수사가 통첩을 보냈는데 외선 90여 척이 와서 부산 앞 저령도에 정박했다고 하였다. 또 이와 동시에 경상 좌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외선 350여 척이 벌써 부산포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하였다. 곧장 장계를 띄우고 순찰서와 병사, 우수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1592년 4월 16일 밤 10시께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부산과 같은 큰 진이 벌써 함락되었다고 하였다. 분한 마음을 이길 길이 없었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삼도에도 공문을 보냈다. 1592년 4월 18일 오후 2시께 경상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래도 함락되었고 양산, 울산의 두 수령도 조방장으로서 성을 지키다가 모두 패배하였다고 하였다. 분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경상 좌병서와 경상 수사가 군사를 이끌고 동래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곧바로 되돌아왔다고 하니 더욱더 원통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은 준비 없이 나가선 절대 되지 않죠. 상황을 파악하고 정찰을 하고 알맞은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수신 장군의 남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승리한다. 장군은 일기에서 곳곳에서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패전해야 됐나? 왜 이렇게 싸웠어야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냉철하게 준비하고 5월 초 옥포에서 마침내 애타게 기다리던 첫 승전보가 울려 퍼집니다. 동북아의 역사를 바꾸고 조선의 운명을 구했던 불패의 신화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